예, 그래서 이제 좀 딱딱했죠. 예, 딱딱한 이론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예, 그만하고요. 예, 이제부터는 무슨 얘기 할까요? 예?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얘기를 하죠. 울산 얘기하죠, 울산. 예, 울산 얘기합시다. 예, 집이 어디예요? 동구예요? 무슨 고등학교 나왔어요? 현대고등학교 나왔어요? 야, 이 현대고등학교가 정말 그 똘똘한 인재를 길러내네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정주영 회장님께서 울산에다 해준 일이 뭐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 뭐예요? 뭐 지금 떠오르는 것들. 현대고등학교. 야, 그러면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울산대학교 나왔으면 진짜 정주영 회장님한테 혜택을 많이 본 학생이네요. 그렇죠? 혹시 아버님은 중공업 다니시고요. 자, 운동하러는 어디 다녀요? 운동하러는 어디 다녀요? 아산 스포츠센터 안 가고. 동구복지센터, 뭐 서구복지센터 그런 쪽으로 안 가봤고요. 서부는 자주 다니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학교 올 때는 무슨 길 타고 와요? 예? 무슨 길 타고 와요? 아직 차가 없으니까 버스 타고 오면 아산로로 안 온다며요. 아산로로 와요? 예. 뭐예요? 자, 쇼핑은 어디서 해요? 현대백화점에서 하고요. 자, 여자친구랑 이제 뮤지컬 보러 갑니다. 어디로 가요? 예, 현대예술관 가죠. 뭐예요? 이 친구의 삶은 뭐죠? 예, 현대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근데 여러분들도 울산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상 어때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 우리가 한번 이미 많은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 지역에 해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네, 연대별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울산에다 해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울산공업학원을 설립하신 겁니다. 이건 언제예요? 1969년의 일입니다. 울산공업학원 초대 이사장이 바로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었죠. 정주영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업입국 실현을 위한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게 바로 현대공업학원입니다. 우리 학교의 재단이 누구예요? 울산대학교의 재단이 어디죠? 네, 지금 말하는 현대공업학원이잖아요. 그래서 현대공업학원 밑에는 울산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과학대 이와 같은 두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 1970년에 개교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가요? 이제 작년에 이제 유니스트가 시작됐나요? 올해였나요? 올해죠? 예. 네. 그 직전까지 뭐였어요? 울산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9년 현재 무려 6만 명 정도 되는 졸업생을 이 지역사회에 배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과학대학도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은 1973년에 개교를 했네요. 그래가지고 98년에 현재 명칭인 울산과학대학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이제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에다 한 일, 또 뭐가 있어요? 네, 저 친구처럼 현대고등학교나 뭐 나온 친구들 많죠. 학교법인 현대학원이라는 거를 세웠습니다. 현대학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그래서 뭐예요? 1976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현대학원을 설립했고요. 마찬가지로 정주영 회장님이 1대 이사장을 지내십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구 지역이에요.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무려 5개의 학교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78년에 현대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84년에 현대고등학교까지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학교 나온 친구들 많죠? 없어요? 혼자인가 본데? 예. 네. 또 해주신 거 뭐 있어요? 예. 네. 조금 전에 병 나면 어디 가요? 예? 어디 아프면 어디 가요? 예. 울산대병원 가죠. 예. 울산대병원이라는 것은 1975년에 처음 생긴 병원이에요. 울산 지역 최초의 뭐예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엔 뭐라는 얘기예요? 울산의 종합병원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현대중공업 부속, 뭐 부설, 뭐 해성병원 뭐 이렇게 불리다가 언제요? 1997년부터 이제 울산대학교 소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현대백화점이죠. 현대백화점. 네. 현대백화점은 왜 지으셨을까요? 네? 네. 우리 동구에 있는 현대백화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존재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의 핵심적인 매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압구정동? 압구정현대? 네. 현대백화점의 모태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 동구에 있는 지금의 현대백화점이에요. 네, 동구에 있는 지금의 현대백화점입니다. 그래가지고요, 1977년에 현대쇼핑센터로 개점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의 최초의 매장이었어요. 최초의 매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원과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서 현대백화점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회장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아니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신 이유겠습니다만 2001년에 그 앞에다 뭐를 지어요? 현대예술공원 같은 것도 현대중공업에서 지어주게 됩니다. 또 어떤 거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죠?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복지시설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요. 1991년부터 시작이 되네요. 이거는.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마음회관, 전화동에 있네요. 그리고 미포회관, 동부회관, 동부이관, 서부회관, 대송회관, 현대예술관. 뭐 이런 것들을 줄기차게 지어주십니다. 지었어요. 그래서 1991년부터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예술관을 짓기까지 1998년까지 무려 7개의 시설을 지었습니다. 7개의 시설을 지었어요. 이러한 그 시설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현대중공업에 다니지 않더라도 어떻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네, 현대중공업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뭐 해주셨어요? 아산로도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건 언제예요? 1994년부터 96년까지 아산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산로의 원래 땅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땅이었을까요? 네, 현대자동차 땅이었어요. 현대자동차 땅이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란 것들은 간척 사업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얼마를 드려요? 341억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를 깔아서 울산시에 기부를 한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해주셨어요?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현대중공업의 기술교육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그 현대중공업 직원들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교육하는 거예요? 공급업체들 내지는 협력업체들의 직원들도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어때요?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역 주민을 일반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교육을 시켜준 다음에 관련 업체, 나의 그 부품 업체나 뭐 그 관련 업체에 취업 알선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72년에 생겼는데요. 2009년, 2008년 말 현재 누적 교육생의 수가 몇 명일까요? 무려 11만 9,387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울산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거쳐갔다고 보면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굉장한 숫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요. 현대자동차도 이와 비슷한 그러한 그 훈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현대자동차 울산훈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67년 12월에 개관을 했고요. 부품업체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경영 지도 목적으로 이러한 그 훈련원을 개설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둘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력업체들한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제 1985년 현재 그 우리 회장님께서 한참 그 경영 일선에 계시던 1985년 현재 현대자동차가 부품업체한테 지원을 해준 내용입니다. 얼마예요? 이게 얼마죠? 48억? 480억? 480억인가요? 네, 85년 당시에 협력업체한테 480억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까요?
3배 정도는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지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현대 그 정주영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했을 수도 있고요, 중공업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산재단에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현대중공업의 사회공헌 활동만 살펴보면 어느 정도 했어요? 지금까지 2008년부터 무려 5천억이 넘는 그러한 돈을 어디에다 했다고요? 주로 우리 울산 지역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점은 뭔가요? 느낀 점이 뭐예요? 우리 정은이는 느낀 점이 뭐예요? 송정은은? 응? 느낀 점이 뭐예요? 네? 잘 안 들려요. 사회적 책임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네. 네. 우리 정재용 회장님은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우리 장환이는 뭐를 느껴요? 네? 편향되게요? 왜요? 동구에만. 동구에만 좀 편향된 면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건 뭐예요?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이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네요. 그렇죠? 뭔가 주요 테마가 있나요, 지금? 테마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별로 테마 없이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해주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테마가 없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이거 필요하면 이거 하고 그랬을까? 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기업의 경쟁력은 어떤 것들이 좌우한다고요? 국가나 지역사회가 제공해주는 이와 같은 4가지 요인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주영 회장님이요, 울산에다 공장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공장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4가지 요인, 그 중에서 수요 조건은 어떤가요?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나 울산 시민들한테 파는 거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조건은 별로 울산에서 받쳐주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쟁 여건은 어때요? 경쟁과 관련된 제도 같은 것들. 그거는 지역사회가 한다라기보다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죠. 따라서 울산하고 별로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나머지 2개는 어떤가요? 요소 조건. 그 중에서도 특히 휴먼 리소스, 그리고 인적 자원. 어떤가요? 울산 지역이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관련 및 지원 산업 어떤가요? 네. 지금 울산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죠? 굉장히 많은 물류 비용이 발생하죠. 굉장히 큰 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물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어때요? 가급적이면 관련 및 지원 산업들, 부품업체들은 어디 있어야 되죠? 울산 지역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울산 지역에서 이와 같은 요소 조건과 관련 및 지원 산업이 적절하게 지원이 돼야지 결국은 현대가, 현대그룹, 즉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현대중공업이 태어날 당시 한번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어땠을까요, 울산 지역은? 먼저 일단 인적 자원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예요? 네, 인적 자원들입니다. 울산 지역의 인구예요. 몇 명 정도 있어요? 1973년 현재 30명을 간 넘네요. 30만 명을. 네. 30명을 넘어요. 네. 30만 명을 간 넘어요. 몇 가구예요? 5만 7천 가구 정도 되네요. 지금 현대중공업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5천 명 정도 돼요. 한 집에서 가장 하나씩만 간다고 해도 2만 5천 가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때요? 인구나 가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요소 조건 중에서 휴먼 리소스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산 지역에서는 조달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뭐 다른 지역에서 뭐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데리고 오는 게 호락호락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울산 중공업으로 발령을 받아서 온 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처음 찾은 울산 현대중공업은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다. 무엇보다 동울산이 기대했던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유배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유배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혹자는 뒷걸음질하면서 세월을 까먹는 동네다. 세월 까먹는 동네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1970년대 울산은 진짜 별 볼 일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울산에 일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죠? 울산에서 평생 일하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뭐예요? 몇 년 바짝 벌어서 감옥에 있다 생각하고 유배지에 있다 생각하고 몇 년 바짝 벌어서 뜬다. 뭐 그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똘똘한 인재들 데리고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진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정확히 그 자리래요. 이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및 지원 산업은 있었을까? 있었을 것 같아요. 부품업체 있었을까요? 울산 지역에? 없어요. 이 사진이 뭔가요? 1970년에 지금 그 현대중공업에 제1도크가 있던 자리의 사진입니다. 뭐예요? 완전 판잣집이네요. 뭐 하는 집들이었을까요? 다 농사 짓는 집들입니다. 울산의 인구들은 대부분 뭐예요?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부품업체 있고 뭐 공장 있고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울산에 공장을 짓긴 짓고 좀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울산의 상황은 이래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 다른 동네 갈 걸 뭐 후회할래나요? 결국은 어때요? 정주영 회장은 어쩔 수 없이 울산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 된다고요? 요소 조건이 받쳐줘야 돼요. 그 요소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전문화된 똘똘한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자, 이 똘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산의 인구가 별로 많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타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유배지라고 하면서 어쩌죠?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돼요? 삶의 질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질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외부에 있는 똘똘한 인재들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더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질을 개선해 줘야겠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에 이사를 갑니다. 그 도시가 좋은 도시냐, 살고 싶은 도시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교통. 또 어떤 거 생각해요? 뭐 생각하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좀 이제 관심사가 다르겠네요. 제 나이 정도 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교육이죠. 애들 교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강남이 굉장히 뭐 집값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교육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어야겠네요. 자, 또 삶의 질이 높으려면 좋은 도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밥만 먹고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좀 문화생활도 즐기고요. 뭐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화복지시설을 지었습니다. 자, 또 좋은 동네의 조건이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좋은 서비스의 좋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울산에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어요. 짓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결국은 요소 조건을 개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타 지역에서 유입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울산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 키우는 거겠죠.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문화된 인력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울산 지역 인재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울산에 대학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짓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울산대학교입니다. 자, 이 요소 조건 중에서 인력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프라가 어때요? 물적 인프라. 도로도 없어요. 도로도 없습니다. 옛날에 그 북구에서 동구로 가려면 무슨 길 따라갔나요? 연포로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이 있어야죠. 이렇게 물적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굉장히 막대한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물류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거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예요? 아산로 만들죠. 아산로 만듭니다. 자, 이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다이아몬드 모델에 따르면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지역이 받쳐줘야 될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뭐예요? 관련 및 지원 산업들이 울산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련 및 지원 산업을 개선하는 것도 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울산 지역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협력업체를 경쟁력을 강화, 협력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키워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경쟁력이 있도록 만드는 게 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이 해주나요? 그런 거? 직접 하시죠. 뭐예요? 그래서 협력업체 지원을 그렇게 열심히 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술교육원 같은 것들, 그리고 현대자동차 울산교육원들. 그런 거 뭐예요?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처음에 이제 그 현대그룹 내지는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울산 지역의 한 그 사회공헌 활동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든 생각은 뭐예요? 굉장히 중구난방, 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예요? 그 활동들은 어떤 거죠?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런 활동들이. 사회한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아산로가 생겨가지고 지난 주말에도 저는 이제 아산로를 타고 대왕암에서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예, 뭐예요? 지역사회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만 좋은 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나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사회와 지역사회와 그 기업이 윈윈하는 그러한 방법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예? 믿을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 별로 그렇게 무조건 믿는 버릇은 별로 좋은 버릇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의심하는 버릇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아까 그 초가집 있고 뭐 그런 이 허벌판인 울산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됐는가? 개선됐을까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대학교를 지음으로써 지역 내 똘똘한 인재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됐는가? 됐을까요? 그리고 아산로를 건축함으로써 실제로 물류비가 많이 저축이 됐는가? 마지막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됐는가? 예. 뭐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냐고요? 이렇습니다. 울산 지역은요, 지금 거주지 만족도에서 전국 1위의 업체예요. 1위의 업체래. 1위의 지역이에요. 1위의 지역입니다. 뭐예요? 2008년도 조선일보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국 16개 시도 거주 만족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등은 67.6점을 받은 울산이 차지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울산이 그러면 왜 그렇게 울산에 대해서 만족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요?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라는 답변이 당연히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굉장히 10개가 넘는 항목 중에서 10%를 넘는 항목, 그 응답한 비율이 10%를 넘는 항목은 딱 4가지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편의복지시설이라는 얘기예요.
편의복지시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편의복지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편의복지시설, 울산의 편의복지시설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주영 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서 이 삶의 질을 굉장히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다 하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많이 있었을 테고요. 뭐 기타 등등 다른 기업들의 노력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다라는 부분은 아마 부정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울산대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똘똘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냐고요? 예. 어떤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네, 여러분처럼 똘똘한 인재들이 울산 지역으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울산대학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요. 네, 지역의 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이 그림과 같습니다. 제가 뭘 조사해봤냐 하면요. 2008년 현재 현대중공업의 임원들의 교육적 백그라운드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2008년 현재 현대중공업 임원들은요. 외국 학위자를 제외하고요. 210명 정도의 임원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210명 임원 중에 출신교를 따졌을 때 가장 많은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대입니다. 뭐 서울대고요. 영남대입니다. 4등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학교가 되겠습니다. 뭐예요? 막무가내로 사회에 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울산대학교 동문회에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요. 현대중공업에 있는 울산대학교 동문회에 전화를 해봤는데요. 현대중공업에는 한 2만 5천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만 5천 명 정도는 기술직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사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울산대 동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동문 회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무려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뭐예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10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울산대학교를 세움으로써 울산대학교에 없던 4년제 대학을 세움으로써 울산이라는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예요? 울산이라는 지역사회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한테도 좋은 거예요? 현대그룹에게도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외국 학위자를 제외하고 총 이제 임원 수가 176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울산대학교 출신이 12명. 퍼센트로는 무려 7%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네. 이와 같이 정주영 회장님의 사회 공헌은요. 그 사회를 위하는 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아산로의 사진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아산로가 없었다면 아마 연포로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몇 킬로가 걸렸을까? 7.29km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아산로가 생김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아산로로 이제 신호등 없이 달릴 수가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산로는 4.9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연포로라는 데는 신호등이 있는 도로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이 물류 비용의 절감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물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구로 가는 물류 비용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협력업체를 열심히 지원해서 어떻게 됐냐고요. 협력업체의 경쟁력이 실제로 강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현대자동차의 10개 부품업체가 2009년 우리나라 기업에서 준 게 아니라요. 그 전 세계 이제 글로벌 1등인가요? 지금? GM이? 자동차 산업에서 1등은 토요타한테 내줬나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 2, 3등 하는 뭐 그러한 GM에서 최우수 협력사를 전 세계에 있는 협력사들 중에 최우수 협력사를 매년 시상을 합니다. 그중에서요.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들이 몇 개 회사예요? 무려 10개 회사나 그 최우수 협력사로 상을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뭘 의미해요? 협력사들도 부품업체들도 어떻게 됐다?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뭐예요? 그냥 퍼준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뭐 거의 끝난 것 같네요. 그렇죠? 거의 끝난 것 같네요. 이쯤 되니까 느낀 점은 뭐예요? 우리 명중이 어디 있어요? 김명중.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 약속했죠. 제가 질문하기로. 네. 이쯤에서 느낀 점은 뭐예요?
아, 굉장히 전략적이다. 예.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나요? 예. 그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제 이론도 배웠습니다. 최신 이론이에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최신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어요. 그 이론의 이름이 뭐였나요? 전략적 사회공헌이라는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번 우리가 그 정주영 회장님의 울산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한번 쭉 한번 뭐 했어요?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결론은? 예? 예. 그렇죠. 예. 전략적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서 누구는 좋다고요? 사회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기업도 굉장히 이익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사회가 윈윈하는 그 대표적인 모델로서 정주영 회장님의 울산 지역에 대한 사회 기부 행위를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래요. 울산 지역의 팩터 컨디션이 안 좋다. 네. 중공업 산업이든 자동차 산업이든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는 건 인적 자원이다. 인적 자원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팩터 컨디션 때문에 나의 경쟁력을 높이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뭐래요? 구체적으로 현대학원도 세우고요. 울산공업학원, 대학교 병원도 생기고 백화점도 세우고요. 그다음에 기타 등등 현대예술관 같은 시설도 세우게 됩니다. 이 팩터 컨디션 중에서도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물적 인프라스트럭처가 문제가 되더라. 이거를 잘 개선하지 않으면 나의 경쟁력도 좀 어렵겠더라. 그래서 뭘 세워요? 아산로를 세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경쟁력을 위해서 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y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것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는 쉽지 않겠더라. 그래서 뭐래요? 부품 공급업자들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기술교육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켜주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울산훈련을 통해서 자동차의 공급업체들도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 이외에도 막대한 자금을 이 협력업체들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인적 자원에 있어서 지역의 삶의 질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제는 어때요? 지금의 울산은 어떤가요? 울산 지역 출신이 오히려 외지 사람들보다 적은 도시가 됐죠. 그렇죠? 왜 그래요? 외부 사람이 와서도 잘 살 수 있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투자를 해서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울산 지역 안에 있는 인재들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인재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산로 건설에서 어떤 이익을 얻었나요?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협력업체들한테 잘해줌으로써 뭘 얻을 수 있었어요?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됨에 따라 어떻게 되죠? 굉장히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나에게 낮은 가격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건 어때요? 나의 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정주영 회장의 사회공헌은 그 울산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은 이와 같이 그렇죠? 사회적인 어떤 이익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이익 둘 다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전략적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건 뭐냐면요. 이러한 전략적 사회공헌, 조금 전에 제가 소개를 했던 이론의 내용, 몇 년에 나온 이론일까요? 2002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례들, 언제 나온 사례들일까요? 뭐 예를 들면 SC존슨이나 뭐 드림웍스. 언제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에 나온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하다 이제사 그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님의 울산 지역 공헌, 사회공헌 언제 얘기예요? 60년대 얘기입니다. 70년대 얘기예요. 80년대 얘기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략적 사회공헌에 굉장히 어쩌면 최초일지도 몰라요. 거의 뭐 최초와 가까운 굉장히 선구자적인 그러한 모형을 울산 지역에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동구에 사는 친구들은 항상 보죠.
이게 어디에 써 있는 건가요?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예, 현대중공업에 이제 그 정문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뭐예요? 내가 잘 됨으로써 사회에다 공헌을 하고요. 그러한 사회에다 공헌한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경쟁력 향상으로 돌아온다. 라는 이 전략적 사회공헌, 이것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미 70년대, 60년대에 명확하게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게 누구라고요?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울산이 잘 되는 길이고, 울산이 잘 되는 것이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